네,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USK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이번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다른 외교적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두 국가 정상이 양국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의 논의 테이블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우려로 중단했던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또 철폐했습니다. 네, 국내 경제 부분에 있어 미국 내 부채 증가로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채무 상환을 위하는 임시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디폴트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또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당장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지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잠시 전 연준의 발표는 기준금리는 동결, 그리고 테이퍼링은 조만간 시작된다는 보도입니다. 네, 오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거액의 탈세 의혹을 제보했다며 자신의 친조카인 메리 트럼프와 또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인 테이퍼링을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제로금리 해제 시기도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도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이자사 백신 5억 회분을 전 세계 개발국가에 추가 공급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한 바이든 정부가 백신 외교를 통해 동맹 강화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7일 평균 1,533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군분투해온 미 의료진이 독감의 계절을 앞두고 한층 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몇 주 내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IT 난민들이 미국 내 거류가 승인되며 석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IT로 추방되는 이들과 미국 내에 받아들여지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미 초당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백악관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jet블루가 4개 주요 공항에서 비행 노선 정보를 거래하기로 약속하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에 연방법무부가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경쟁을 줄이고 항공요금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밥 깁스 공화당 연방하원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식과 위헌 소지가 있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국경 단속 미비 등으로 같은 공화당 앤디 빅스, 랜디 웨버 의원 등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는 통과될 수 없겠지만 민주공화의 당 양극화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영상회의 솔루션 업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파이브나인 인수 합병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줌과 중국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이번 M&A 건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방비 일정이 예정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6.25 전사자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브라질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만에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해 미야기와 이와테 등 후쿠시마 주변 지역 농산물 등 총 100개 품목들의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수입 규제 해제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등 5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라자루스 등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몸값을 지불하는 피해 기업들의 행보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도 경고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싱글 주택 판매가 7월 전달보다 2%, 콘도는 2.8% 감소하는 등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첫 구매자의 점유율도 29% 하락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주택 가격의 하락 등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급격히 고공행진하던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도 보합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싱글 하우스 중간 가격이 82만 7,940달러로 1년 전보다는 17%가 폭증했지만 전달인 7월보다는 2.1% 오른 데 그쳤습니다. 남가주 지역으로만 볼 때 0.7%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세가 앞으로 꺾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섬 주지사가 극심한 가뭄 속 모든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15% 줄여줄 것을 촉구했지만 남가주, 특히 LA와 샌디에고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늘 100도를 웃도는 더위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1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 사이티바가 2024년까지 5,500만 달러를 들여 한국의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한미 간 기업과 연구기관 사이 8건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뉴욕 교통당국 MTA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87%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정책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경고를 받게 되지만 이후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재건축 중인 오피스 건물 매입을 추진합니다. 거래액은 21억 달러로 코로나 사태 이후 단일 빌딩 거래로는 가장 비싼 것으로 구글은 2022년 1분기 거래를 마무리하고 2023년 중반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에 이어 구글도 뉴욕에 제2의 본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억 3,200만 달러 메가 밀리엄 당첨 티켓이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맨하튼 지역 프론토 피자 매장에서 티켓이 판매된 것으로 당첨자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3억 1,5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판매업소는 $10,000의 커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살 10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용의자들이 차량을 몰고 인근을 지나가며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 노조가 주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연기하도록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노조가 아직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경찰직을 떠나야 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판단해 추가 보상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가비 페티토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2살 가비 페티토는 약혼남 브라이언 런드리와 크로스컨트리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되었으며 이후 유해가 와이오밍 캠핑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FBI는 또한 유해가 발견된 캠핑 지역에 대한 법의학 수색을 진행 중이며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와이오밍주 국립공원 캠핑장에 있었던 사람은 당국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사건의 핵심적인 관심 인물로 떠오른 페티토의 약혼남 브라이언 런드리 또한 며칠 전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혼남과 크로스컨트리 여행에 나섰다가 실종, 사망한 채 발견된 22살 백인 여성 가비 페티토의 사건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주목이 실종된 백인 여성 신드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issing White Woman Syndrome, 즉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은 유색인종과는 대조적으로 실종된 백인 여성에 쏟아지는 불균형적인 관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수많은 이들은 가비 페티토가 아메리카 원주민이거나 흑인 혹은 예쁜 금발머리의 백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유카밸리에서 크로스컨트리 여행 도중 실종된 30세 한국계 여성 로렌조의 실종 사건을 소개하며 유색인종 실종 사건에도 페티토의 사건과 동일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18일 토요일 뉴욕 브롱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살 소년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밤 11시 15분경 클레어몬트 공원 바비큐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도중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며 발생했습니다. 싸움에 연루된 이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22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또한 11살 소년과 24살 여성, 그리고 남성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체포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1살이 된 할리우드 배우 우마 서머니 10대 때 낙태를 했다며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서머는 개인적인 에세이를 통해 미국 낙태금지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서머는 낙태금지법은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인 도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리고 국가에 의해 우리 몸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에 격분한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내 딸들을 생각나게 한다며 낙태금지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서머는 영화 킬빌, 가타카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로 전 남편인 배우 에단 호크와의 사이에 딸 마야, 아들 레본을 뒀으며 이후 스위스 출신 재력가인 아파드 아키 부손과 약혼 후 딸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다른 외교적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두 국가 정상이 양국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은 오전 세션의 두 번째와 마지막 연사로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동맹국 중심의 외교를 다짐했는데요. 실제로 연설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무려 11차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 주석은 미리 사전에 녹화된 녹화를 통해 화상연설에서 세계는 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외교를 소집단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필수 불가결할 경우 또 동맹 보호를 위해
무력 또한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어느 국가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라며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항하고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지향할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강조 기조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시 주석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또 4개 나라 안보협의체인 쿼드, 그리고 얼마 전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등을 소집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 정상의 이번 연설에서 미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정상의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또 불투명한 데다 당분간 양국은 현안마다 치열하게 맞서면서 자국의 뜻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규합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더욱이 최악의 경우 연방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바닥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시나리오 역시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하원은 내년 12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의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해까지는 이 의무에서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US캠 방송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부채 상한선을 올리거나 또는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나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미 정부의 부채 규모가 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됐던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28조 7,800억 달러로 늘어났고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그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상한선에 제약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미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적용 유예 조치가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다시금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제니디 옐런 재무부 장관은 10월 안에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조달까지 막힌다면 사실 연방정부 기능은 마비되는데요. 의회 예산국 또한 지난 7월부터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가 사회복지형 지출은 물론 채무 상환 역시 불가능해져 미국으로선 사상 초유의 디폴트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해당 법안의 이제 상원 통과엔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양당이 의석을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로지 집권당 몫이라며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는 연방정부에 340억 달러 규모의 임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처리했는데요. 자, 미국의 회기연도는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날인 9월 30일까지 임시자금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당장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지를 과연 얼마나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낮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일단 오늘 또다시 한번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대로 조만간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임도 예고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FOMC 연준 회의 결과 초완화적 통화정책 다시금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가운데 오늘 시장의 관심은 바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성장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경제 전망에 집중됐는데요. 일단 연준이 올 안에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 축소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한 만큼 이제 관심은 언제 금리가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대로 금리 인상의 첫 단계인 채권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FOMC에서 주목하는 5가지 요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관심은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는
FOMC 18명 위원들이 앞으로 2년간 장기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점도표에서 대부분인 18명 가운데 11명이 내년 초저금리로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위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연준 발표에 따르면 이제 2022년인 내년 첫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시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두 번째 관측 포인트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FOMC가 금리를 올리려면 최소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연 2%에 도달해야 됩니다. 둘째는 2% 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완전 고용인데요. 따라서 우선 FOMC가 물가 압박이 과연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할 인플레이션 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블룸버그의 최근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올해 3.8%, 내년 2.2%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FOMC 전망의 올해 3.4%, 내년 2.1%를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요건, 그 세 번째 기준은 바로 고용 부분인데요. 네 번째 기준은 채권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입니다. 자, 당초 이번 9월 FOMC에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달 고용 부진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로 11월까지 후퇴됐습니다. 일단 오늘 연준의 발표를 볼 때 테이퍼링 공식화는 이제 11월쯤, 그리고 그 개시는 12월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의 최종 결정은 바로 파월 의장이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의 시작과 금리 인상 사이를 차단할 파월 의장의 설득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네, 공화당계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통과하고 이제 시행하게 된 이후 연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오늘 역시 관련 소식은 이어졌는데요. 미국 내 50개 이상 기업들이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했습니다. 네,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죠. 한인들도 잘 알고 있는 옐프와 또 차량 공유 서비스인 기업 리프트, 아이스크림 업체인 벤앤제리스와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인 기업 레딧 등 약 50여 개 기업들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자사의 기업 가치와 어긋난다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직원들과 고객의 건강 그리고 나아가 독립성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 채용 등 기업의 대응 능력까지 손상시켰다면서 양성평등의 미래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서명은 지난주 금요일인 이달 17일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등 이른바 빅테크에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난 주말까지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 이러한 대기업들은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세제 혜택, 즉 세금 혜택 등으로 텍사스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거액의 탈세 의혹을 제보했던 친조카 메리 트럼프와 또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뉴욕타임스의 수전 크레이그 그리고 데이빗 바스토와 러브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가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넘길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뉴욕타임스 취재진들은 지난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약 4억 1,300만 달러를 사기성 탈세를 통해 증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언론계 최고의 상인 플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는 지난해 낸 회고록 책에서 해당 기사의 최초 제보자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부친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 합의가 이어졌고 이후 친조카인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1981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데요. 친조카의 폭로에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조카인 메리의 자사전 수익금 전액과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메리 트럼프 측은 트럼프는 패배자라며 그는 언제나처럼 화제를 전환하려 애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난 7일 평균 1,533명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는 델타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입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기준 7일 평균 1,533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 14일 1,942명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다시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입원과 사망의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심각한 질병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미 CDC는 최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11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원할 가능성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높았으며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역시 4.5배나 높았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은 1억 8,201만 2,343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의 5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63.9%로 집계됐습니다. 12살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64.1%의 완전 백신 접종자, 그리고 최소 한 차례 접종자는 74.8%로 나왔습니다. 또 18살 이상 성인들 가운데서는 각각 66%와 76.6%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보면 82.9%의 완전 접종자와 한 차례 이상 접종자인 93.2% 매우 높게 집계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거나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8천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계획은 이제 연방노동부에 의해 앞으로 몇 주 이내에 그 세부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말 하루 최대 19만 6,800여 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는 등 재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9월로 넘어선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독감 발병이 본격화되는 가을과 또 겨울 의료 시스템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해 미국에서는 12,000에서 5만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물론 독감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올해도 유지될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만약 올해 독감이 활발하게 확산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지친 의료진들과 그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의료진 부담을 낮출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CDC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 국민 대비 5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모두 제공하는 의료센터 상당수가
이제 다른 백신들도 접종하도록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9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